이제 2주 3차시 신화와 인간 심리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난 주차에도 한두 번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 우리 말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는데 사실은 그리스 신화죠.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를 이제 통합하면서 그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의 이름으로 대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이를테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는 힐압, 사실 그리스도 또 영어식 표현이고 본래는 힐압인데,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니고 힐압인 조르바 해야 본래는 그런데, 이게 언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널리 통용되다 보면 그 무의식 중에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경우도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다 와요. 보면 오디푸스 컴플렉스, 나르시시즘, 뭐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새 인물을 띄었어야 되는데, 이 새 인물의 운명에서 이 오디푸스, 그 다음에 나르키소스, 그다음에 피그말리온을 말합니다. 이들의 운명에서 중요한 인간 심리를 밝혀내죠. 그래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사내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품는 어떤 상반된 충동, 이를테면 뭐 어머니에게는 성욕을 느낀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해서, 물론 나중에 욕도 많이 먹어요. 아버지에게는 살해 충동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자기 도취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근데 그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나도 뭐 페이스북을 이제 많이 올리진 않고, 게시물을 많이 올리진 않고, 내 원칙은 일주일에 한 번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또 그 내가 교수신문에 이제 게재하는 평론을 링크하면서 좀 덧붙이고, 뭐 대체로 그런 게 좀 많긴 한데, 그 보면 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아주 병적인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보여요. 뭐 자기 얼굴을 그냥 뭐 밤낮 없이 올린다거나, 항상 뭐 하면서 자기 사진을 올린다거나, 좀 하여튼 예, 피그말리온 효과, 하여튼 이런 것들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도 일정하게 뭐 이야기되고 있는 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 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나는 이제 나와 같이 한국 문학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을 믿지요. 이게 피그말린 효과예요. 믿는 것, 믿는 만큼, 믿는 만큼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더라. 기대와 믿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조금씩 살펴봅시다. 이제 오디푸스 왕, 이거 그 연극으로도 상연되고, 하여튼 테베는 아테네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인데, 테베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하죠? 자신이 없으면 안 되죠?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도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자신이 아니고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쓱 하다 보면 이렇게 오타가 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신탁에 묻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무당에 가서 이렇게 기원을 하는 것처럼 이 신탁에 묻는다는 얘기니까, 이건 가서 이제 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희구하니까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자라서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연이 실현되면 안 되니까 이 라이오스는 왕이죠. 아내와의 잠자를 피하죠. 근데 이제 술에 취해서 또 자제력을 잃고, 이 술이 문제라니까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지금 안 통하지만 뭐 술 먹고 못된 짓 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서 뭐 좀 되면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걸 뭐라고 하던데, 심신미약인가? 심신미약.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피해 나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술 많이 마셔도 다 기억나죠, 여러분.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데 다 기억나던데. 예, 어쨌든 봅시다. 하여튼 술을 마시고 이제 아내가 동침을 해요. 그래서 이 신탁의 애연처럼 아들이 태어나죠.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죠. 무섭죠. 라이오스 왕 무서운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 버렸네. 어찌해야 돼? 신탁을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 자기를 죽이고 어미를 취한다는 얘기 뭐예요? 어미와 동침하리라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차마 자기 아이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꼭 이래. 목동한테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근데 이 목동은 또 어때요? 또 시선으로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은 목동끼리 좀 통하겠죠. 목동에게 맡기고 태백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이 또 하필 또 이 어딥니까? 어느 나라죠? 코린토스. 나무나라 신하라서 익숙하지 않아. 뭐 밀양, 경주 이런 거 금방 알 텐데, 하여튼 코린토스의 목동, 이 목동은 또 이제 하필 또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도 아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를 데려갔다는 얘기죠. 목동이 데리고 온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도, 이건 사실은 개연성은 떨어지는데 신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왕이 흔쾌히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오디푸스라고 지어줬다, 이런 얘기죠. 이 아이는 이제 양자임을 모른 채 멋지게 장성해서 이 왕과 왕비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라. 근데 우연한 기회에 몸서리치는 신탁을 듣는다는 얘기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듣게 돼요. 이 신탁이 실현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오디푸스는 어떻게 코린토스를 떠나는 거죠. 왜? 지금 이 양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죠. 운명이죠. 오디푸스 이야기가. 그래서 이리저리 또 이것도 이제 글 쓸 때는 들여쓰기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되고 어떻게 됐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오디푸스는 테베로 가다가, 테베가 어디예요? 원래 오디푸스가 자기 고향이 고국의 테베잖아요. 테베로 가다가 세 갈래 길에서 마차에 탄 한 노인 일행을 만나요. 이 노인이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 왕인데, 라이오스는 이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던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을 어떻게든 퇴치해야 되니까 델포의 신탁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이 삼거리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딱 만난 거죠. 서로 알지 못하는 거죠. 성질이 되게 급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먼저 길을 가기 위해 다투고 양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디푸스가 아버지 일행을 싹 죽여버렸네. 테베에 도착해서 이제 스핑크스를 퇴치하면 이제 왕으로 삼고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왜냐면 왕이 지금 계속 안 오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 왕비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언이 실현된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취해서, 그렇죠. 이 오데푸스는 라이오스 아버지의 아내, 이오카스테 아내니까 자기 어머니잖아요. 친모와 결혼해서, 모르고 했죠 물론. 아들 둘과 딸 둘을 두었다는 얘기죠. 15년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갔네. 그러나 이게 신하죠. 신들은 더 이상은 오디푸스가 범한 이 죄악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테베는 역병과 기아가 찾아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 의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어떤 역병, 전염병을 말하죠. 뭐 콜레라라든가 뭐 그다음에 페스트라든가 이런 역병과 기아가 굶주림에 찾아들면 이제 다
이제 그 뭐 신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왕이 이제 하늘이 왕을 버렸다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오만 소리가 다 들리죠. 어쨌든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잖아요. 절망한 테베 백성들은 이제 오디푸스를 찾아가서, 현재 왕이잖아요. 테베 백성들을 구해달라. 왜? 오디푸스가 그 이 누구죠? 그 괴물 스핑크스로부터 이 테베 이제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래서 왕이 된 거니까 다시 한번 백성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간청한다는 얘기죠. 오디푸스 왕은 이제 테베 오디푸스 궁전 앞에서 타노는 백성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그 오디푸스가 이제 아폴론에게 보낸 그 사자, 대사 크레온이 도착. 크레온은 이제 삼촌이에요. 숙부.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도착해서 선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알아내서 그를 죽이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하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아폴로의 말을 딱 오디푸스에게 전하는 거죠. 범인은 누구죠? 오디푸스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는 이 라이오스 왕, 자기 부왕의 살인 사건의 비밀을 예언자 레시아스, 발음 잘 안 돼. 물어요. 이 눈먼 예언자, 눈먼 예언자가 희생양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이제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아들 손에 죽게 된다는 신탁을 피하고자 아들을 산에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이 신탁은 오디푸스가 코린토스의 왕자였을 때 델포이 신전에서 받은 신탁,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과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그런 신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런 뭔가 좀 미심쩍어 해요, 다들. 그렇죠. 근데 내가 아버지를 그 자신이 이제 테베로 오기 전에 삼거리에서 만나갖고 죽여버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일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오데푸스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결정적으로 그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냐. 코린토스가 누구죠? 오디푸스의 양부죠, 양부. 이제 코린토스가 죽었다는 부고를 가지고 사자가 이 나라에 오죠. 오디푸스 이쪽에 이제 와서 왕이 됐다는 것을 그쪽도 아니까. 근데 사자가 부고만을 가지고 왔으면 될 텐데, 코린토스 부왕이 사실은 오데푸스의 친부가 아니다, 이런 소식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 진실 다 밝혀졌어. 오데푸스는 친부 살해범이자 친모와 결혼한 페이루나죠. 그래서 이제 궁전으로 뛰쳐들어간 이오카스테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자기 아내이면서 친모, 이를 이어 뒤를 쫓아간 오데푸스는 이오카데스 프로치로 자신의 두 눈을 찔렀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디푸스 왕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처음부터 오디푸스의 부친 살해나 어머니와의 근지상간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문제의 장면들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스핑크스의 수기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되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때문에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탐문 과정에 그 오디푸스 이야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다만 운명과 자유, 이런 저항의 문제가 이제 이 오디푸스 왕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인데, 이걸 기록한 소포클레스는 인간의 운명이란, 그러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근데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운명에 대한 인식이 그 시대 작가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그리스 고전 시기의 작가들에게 인간이 처한 불완전함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각, 나아가서 신이 인간에게 적의를 품고 있고 행복한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뿌리 깊게 자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디푸스 왕은 이런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디푸스 왕, 그러니까 이제 3부작인데, 콜로노스의 오디푸스가 이제 길을 떠나죠, 테베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안티고네는 그의 작은 딸이고, 안티고네가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그 뒤따라가서 보살피죠. 아버지는 이제 그 두 눈을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이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봅시다. 오디푸스 딸 안티고네는 아버지를 따라서 유령생활을 하고 작은 딸 이스메네는 안티고네가 큰딸이었네. 큰딸 작은딸 헷갈려. 작은딸 이스메네는 집에 머물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정리를 하면 오디푸스가 이제 유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베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오디푸스의 두 아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크레온 숙부가 이제 임시로 왕이 됐는데 오디푸스의 두 아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크레온에게 반기를 들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막 죽이고 그래요. 이제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디푸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거짓 참여를 비난하고 이제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또 거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디푸스는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죽음을 맞아요. 오디푸스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왕 테세우스는 오디푸스의 유해를 아무도 모르는 이제 장소에 안치하고 그러죠. 자, 오디푸스는 이렇게 과거를 범하고 결함을 지닌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이 잘못은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했던 이 과오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이게 이제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오디푸스가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피할 수는 없었지만 바로 그래서 결함을 지닌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인간이죠. 어느 순간도 천박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애정되어 있는 여기 보죠. 애정되어 있는 형광펜이 색깔이 뭐 칠할 수 없게 돼 있어. 자, 애정되어 있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친다 해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운명을 결정짓는 외부적인 힘에 대립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디푸스 왕 이야기에 들어있어. 아주 이게 그 오페라로도 상연되고 그런 것인데 콜로노스 오디푸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오디푸스 후편 2부 여기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의 힘이 있죠. 자, 쭉 넘어가고 오디푸스가 테베로부터 추방되죠. 스스로 추방되죠. 근데 아무도 신들이 왜 오디푸스의 운명을 그렇게 정했는지를 묻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려진 신의 부당한 재난조차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이 주관하는 우주 질서 일부로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불가이한 힘이 존재한다. 그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힘이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의 영역 밖에서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인간 존재의 취약성,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허약성을 이제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안티고네는 이제 그 크레온 그러니까 그 테베에 남아있던 이제 이 오디푸스의 아들 둘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이제 죽이고 또 삼촌 숙부인 크레온의 이제 명령을 어기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이제 그 땅에 버리는데 반역자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동생인 안티고네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오빠 폴리네케이스의 시체를 남몰래 매장을 하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부작은 안티고네로 완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스인들은 이제 우주의 중심적 존재가 인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을 신봉했는데,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쭉 넘어갈까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오디푸스 눈 이제 스스로 눈을 멀게 만들고 큰 딸이었네 안티고네가 이제 이렇게 동행을 해서
테베를 스스로 테베에서 추방되는 그런 사진이죠. 안티고네. 자, 안티고네.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안티고네. 안티고네가 이제 오빠의 시체를 이렇게 매장하는 거. 그래서 안티고네도 결국은 크레온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형을 선고받죠. 그러나 굶어 죽기 전에 목을 메고 자살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극의 연쇄골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안티고네의 하이몬도 자살하거든요. 근데 이 하이몬은 누구냐? 하이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크레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의 아내도 역시 또 아들이 죽으니까 연쇄적인 어떤 그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디푸스 왕에서 시작된 오디푸스 집안의 이야기는 클로노스의 오디푸스를 거쳐 폴리네케이스의 매장을 둘러싼 안티고네와 그 숙부 크레온의 대립, 즉 신의 법을 크레온 왕의 명령보다 우위에 두는 안티고네와 국법을 고집하는 크레온의 갈등을 재현하는 이 안티고네 오빠를 이제 매장하죠. 안티고네로 완결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지금도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디푸스의 왕 비극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했죠. 그래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성이 부친을 증오하고 모친에 대해서 품는 무의식적인 성적 애착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프로이드가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자라는 비엔나의 상류 사회는 물론이고 프루스트가 성장한 프랑스 사회 역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유모유선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엄마가 24시간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육아 휴직을 하면 이제 아빠가 뭐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엄마가, 따라서 아이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여신과도 같이 서구에서 그런 존재,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독차지한 압제자, 이렇게 보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기에. 그러나 이제 프로이드의 이런 해석은 또 상당한 이제 비판에 붙였고 뭐 그런 것인데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후 첫 번째 맞이하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과 자신은 구분되지 않죠. 신생아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망의 배고픔을 실감하더라. 이것이 이제 오디푸스가 겪는 첫 번째 트라우마고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어떤 제거에 대한 어떤 불안의 강박으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욕망을 포기하고 다른 이상의 눈을 돌리더라.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맥락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단순히 성적 욕망과 아버지 죽이기 충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이제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건너뛰음과 그로 인한 상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어쨌든 이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2차 시에서 단군 신화가 한국 문학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다. 몇 가지 요소를 봤는데, 이제 프로이드에 의하면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간이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하나의 원형적 신경증의 원형이다. 타협하지 못하면 한없이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증오를 불태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 융은 소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여자 아이에게도 그와 같은 본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보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오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잠복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이들 반항과 번민 속에 빠뜨렸다가, 이게 이제 중이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빠뜨렸다가 대개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완전히 해소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어머니를 대신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이성관계나 조직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히스테리나 불안감 등 이런 신경장애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프로이트가.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러니까 이 부자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심리적 갈등 구조에 주목해서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었다. 이런 이제 관심과 평가를 받죠. 그러나 부자 갈등과 심리적 근원을 리비도로만 규명하고 있다는 이제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자, 태초의 신들은 전쟁에서 보듯이 부자간의 그런 부자 갈등 심리는 가부장제가 형성한 부자간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집중된 권력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직 관계를 요구하는 가부장제 아래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버지와 차기 권력을 놓는 아들 사이에 언제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 우리의 경우도 사도세자, 영조, 사도세자 이야기를 보면 아주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권력의, 그 다음에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왕위를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세력 간의 팽팽한 어떤 긴장과 갈등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쇠퇴는 아버지는 성장한 아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억압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거세해야 되는 욕망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더라. 어머니 가이아와 손잡고 대지의 여신,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크로노스의 욕망에서 성적 욕망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욕망이 빚어낸 갈등 유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적 욕망, 그러니까 부자 갈등과 심리의 근원을 성적 욕망으로만 규명하고 있는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성적 욕망 말고도 그걸 포함한 어떤 권력 욕망을 놓치고 있다, 이런 이제 일정하게 그 한계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오디푸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서구 문명의 그 두 축 중인 하나인 헬레니즘의 근원 이야기인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심리를 또 프로이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나르시시즘이라든가 피그말륨 효과를 충분히 설명은 못했고, 사실 여기에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또 그 가볍게 비교 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걸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3주차에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3강 3주 충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